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11월 19일) 오후 3시 26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딱 한 달 남았네요. D-3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전격 회동을 갖고 새정치 공동선언에 합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제 정치 쇄신한 그 윤곽을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문재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른바 게임의 룰을 안철수 후보에게 넘기겠다. 그 권한을 이렇게 또 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주목받았던 하루였는데, 이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는 화답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저녁에 또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하루의 어떤 그런 흐름들 한번 좀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업자득? 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안철수 캠프에 하는 얘기죠. 사실 이제 저는 네. 단일화 단일화 경쟁이 시작됐을 때 네. 초기 조건은 예. 안철수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유리한 것이 그 결과의 유리함마저 보장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인생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불리한 쪽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온갖 수단을 씁니다만은 예. 되게 유리한 쪽에서는 이제 부자 몸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사실 유리했다가 뒤집어진 케이스 2002년의 이해창 대 노무현, 예. 또 1997년에 이해창 대 DJ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이명박은 참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이제 역전패를 당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이제 안철수 진영도 상당히 초기 조건이 유리한 상황에서 전략을 잘못 짰던 거죠. 부자 몸조심 전략이 아니고 예. 오히려 거꾸로 예. 문재인 캠프와 같은 전략,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전략으로 나갔으면은 예. 민주당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후보직을 들어다가 안철수에게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예. 그 인터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후보 양보를 할 수는 없다.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본인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자기 뒤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조직과 그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말하자면 지지층이 존재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의로 후보직을 들여다 바치겠느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뭔 조사를 하든 내가 지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지율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안철수가 한 40% 나가고 문재인이 한 10% 나가버리면 이건 게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후보직을 들여다 바치는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아니면은 내가 양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게 문재인 캠프의 정확한 포지션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계속 비우는 전략으로 나왔고 안철수 캠프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전략으로 나왔던 거죠. 예. 이것의 결과가 예. 바로 지금 아주 유리했던 초기 조건에서 역전당하는 예.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 안에서는 어제 저녁 8시에 그 단일화를 위한 회동, 네. 그 회동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뉴시스 보도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쪽이 정치 혁신 노력을 하긴 했지만 가시적인 정치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성급하게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선 정치 혁신, 후 단일화 이런 기본 노선이 훼손되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든 시점, 이게 바로 어제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라예요. 그건 그냥 기자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죠. 자기들이 당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아까 초반에 자업자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일보 모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래요. 네. 단일화 룰 혹은 정치 혁신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 협상이 깨진 것처럼 예.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여론조사가 뒤집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공황 상태를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는 맞이한 거고 그 여론조사가 뒤집어진 이유가 네. 말하자면 민주당의 조직적인 공세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판을 깼다. 예. 이렇게 이제 주일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민주당의 어떤 조직, 그 조직으로 여론조사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정말 웃기는 판타지예요. 예. 이제 그걸 주장하는 그 안철수 캠프의 인사나 예. 안철수 캠프를 지지하는 논객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여론조사가 올 테니까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하면 문재인을 지지해라 네. 라고 지지를 하고 뭐 그래서 그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보면은 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저기 정상적인 그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확률의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유권자가 지금 3천만 원 최소한 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대개 그 여론조사를 하면 1,000명 정도가 표본이 됩니다. 예. 3,000명 중에서 1,000명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예. 표본에 걸릴 확률은 3만 분의 1입니다. 예. 그 3만 분의 1의 확률에 걸리기 위해서 예. 최소한 그래도 여론을 갖다 역전시키려고 하면은 예. 그 표본 1,000명 중에서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네. 그 당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3만 분의 1에 100명이 되려면 300만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게다가 또 지금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그 하향세는 뭐 특정 여론조사 업체만 잡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또 잡히고 있는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로또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 1억 원 사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주장이에요. 복권 예. 1억 원 산다고 해서 1등이 됩니까? 그 확률에서 예. 예를 들어서 0.00001 확률에서 1억 원치를 사면 0.0001%로 한 100배쯤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첨이 됩니까? 0. 뭐 소수점 몇 짜리 확률이라는 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주장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다 했는데 그 한국일보 기자가 페이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역전이 되면서 민주당의 조직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망상을 가진 것이 결국은 깬 원인이다 이거죠.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그 문자를 받았던 네. 그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여론이 그 말하자면은 혼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게 따지려면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조정동 가서 항의를 해야죠. 그 예. 하루에 예. 100만 부 이상 뿌리는 신문에 예. 안철수가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학위 논문이 뭐 뺏겼다더라. 예. 그런 보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전부 다 영향을 미쳤을 건데. 예.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건 사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거의 몰상식에 가까운 네.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안철수 캠프의 흐름을 보면은 이해는 가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경선 방식은 문재인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내일 나옵니다마는 예. 그 조기숙 교수가 쓴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어 여론조사를 한 것뿐이다. 네. 쉽게 얘기해서 하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하니까 다른 방식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했지만은 예. 여론조사라는 건 일종의 인기조사에 불과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다른 방식들을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른 방식을 하려면은 결국은 10월 달부터 조사 방식에 대해서 네. 뭔가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안철수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로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예. 예를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모바일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경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직 동원력에서 자기들이 뒤지니까 예. 이걸로 해가지고 성산이 없다라고 보고 예. 계속 미루다가 여론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예. 여론조사로 가면은 그때 당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에서 앞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나갔던 거죠.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판단에서 잘못된 방식을 주장했던 그 결과가 예. 결국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맞이한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다 보니까 여론이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 안철수 진영이 를 갖다 이제 자극하면 안 되니까 다들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예. 야,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니들은 조직도 있고 하니까 안철수 쪽에서 뭐 좀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안철수 진영이 혹시라도 진짜 나 단일 안 하겠다라고 나오면은 사실 뭐 당도 당이지만은 예.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진영에게 좀 매가 덜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엄격히 얘기하면은 사실 안철수 진영에서 매우 잘못한 겁니다. 네.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민주당의 조직적인 공세, 마타도어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죠. 그 황주홍 의원인가요? 강진 지역에 네. 지역 기반을 둔 강진 군수 출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강진 군수를 3번 했죠. 예. 근데 이분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각 지역위원회에 보냈다. 황주홍 씨가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황주홍은 말하자면은 안철수파예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사람이죠. 예. 지지하는데 이제 탈당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당 소속이 네. 당 바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일종의 해당 행위거든요. 도의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민주당을 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사실 무소속과 민주당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단일화될 후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헷갈려요. 아니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똑같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만 핀트를 바꿔보면은 그게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 새누리당에 소속된 사람이 예. 자기가 불뚝 나와가지고 씨발 박근혜가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냐?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네. 혹은 가만히 내가 새누리당에서 해보니까 진짜 박근혜는 사기꾼이고 안 되겠더라. 네. 그래서 난 민주당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당이 그런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런 식의 허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탈당을 해서 해라. 이런 거죠. 송호창 의원처럼 말이죠. 예. 송호창 의원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선숙 전 의원도 탈당을 했고요. 예. 그래서 탈당을 안 한 상태에서 안철수를 지지할 자유를 달라라고 드립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아니 솔직히 자기들이 탈당해가지고 안철수를 지지한다면 민주당에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안철수 지지할 자유를 달라는 것은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문재인 지지할 자유를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재질로 따지면은 차이는 납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결국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예. 그러나 정당의 룰로 보면은 그건 도리가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지역위원회에 말하자면은 그런 안철수 네거티브 자료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진짜 그런 게 있었는지. 네.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예.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또. 선거 위반이죠. 예. 그 한국일보의 안캠 주입 기자가 쓴 글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니까 증거를 갖다 들이대고 이거 선관위에 고발해야 될 사항이지 예. 이걸 가지고 갖다 붙다 할 사안이 아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진짜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죠. 그럼요. 아무리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뭐 잠깐 얘기 들으니까 안철수 캠프에서는 정치 구단에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정치 구급이 당한 겁니다. 상대방 실력이 구단이 아니고요. 네. 자기 실력이 구급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여담인데 네.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네. 예비 후보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네. 민주통합당은 그만던 예비 후보 중에 네. 문재인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당연하죠. 후보가 당 후보가 됐으니까. 네. 또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아직도 2명이에요. 먼저 박근혜, 네. 그리고 이재호. 그 무슨 보세요. 이재호 정말이네. 이재호 예비 후보가 네. 말하자면은 나 예비 후보 안 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후보가 결정됐다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걸 그거 아주 뉴스네. 예. 그 이재호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 이 양반이 네. 기본적으로 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죠. 6월 말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는 유신 그 자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조용히 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뭐 혹시 이건 박근혜.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가 철회를 해야만이 거기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빼는 겁니까? 아니 선관위의 행정 실수인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재호 의원이 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 뺀 것이냐? 예. 이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관위가 알아서 할 문제 같진 않아 보이고. 네. 이건 나가고 나서 방송 끝나면 제가 선관위에 물어봐서 문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 문의하면 답을 금방 해줄 겁니다. 예. 이건 뉴스네 진짜. 아니 중앙선관위에 예. 새누리당 후보로 2명이 등록돼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비 후보 명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예비 후보죠. 예. 25일과 26일 날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예. 후보 등록은 한 개 정당은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직인을 가지고 예. 후보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박근혜를 냅두고 이재호를 시켜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단순한 행여 예. 박근혜가 중간에 낙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기대감으로 기대를 가지고 일부러 안 하고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진짜 이재호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야, 정말 참 보면 우리 김용민 교수는 예. 그런 거 발견하는 데는 귀재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선관위 홈페이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전에도 제가 17대 대선 때는 이 허경영 씨의 요 선관위에 등록된 내용들을 봤는데 예. 이분이 무허가 주택에서 사시더라고. 아니, 선관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다 나와요. 주소 뭐 이런 주소. 거 보면은 무허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또 김용민 교수 김근태 네.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 네. MBC에서 잘못 보도한 것도 제일 먼저 발견해가지고 잽싸게 캡처해가지고 세상에 알린 사람 아닙니까? 알린 사람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MBC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경고는 굉장히 큰 제재입니다. 경고 몇 번이면요 방송국 없앨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게 지상파는 5년마다 한 번씩 제어가를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제어가를 받을 때 점수를 매기거든요. 예. 근데 경고가 누적이 되면은 이게 전파이기 때문에 재송신 허가라고 그럽니다. 예. 재송신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개인 방송이 그런 일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예. 예.
이건 참 이렇게 우리 이재호 후보의 모습을 아직도 보니까 관계가 무량하네요. 감개무량합니다. 예, 이분이 새누리당에 아직도 있었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예. 여하튼 이제 단일화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럼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단 말이죠. 네.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단일화 방안을, 후보 단일화 방안을 안철수 후보에게 위임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단일화 협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낮 12시부터 협상이 재개됐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네, 이건 뭐 순수 추측입니다. 예. 무슨 정보가 있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 저는 거의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네. 100%? 그렇죠. 여론조사 이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예. 뭐냐면은 우선 TV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TV 토론이 잡혔을 거예요. 네. 그래서 TV 토론을 그거는 또 양 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방송사와 또 교섭을 거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2007년에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토론회는 딱 한 번 했나 그랬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제 몇 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튼 방송사와 섭외를 해서 예. 단일화 토론회를 우선 방송 일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할 것이냐 하루 있다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14일을 포함시키느냐 24일인가 토요일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예. 쉽게 얘기해서 20대 30대가 이제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네. 이제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세하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시청률이 높아진다. 시청률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결국은 이제 표본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론조사 하는 날. 그래 하는 날을 토요일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못한 것이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화 방법으로 여론조사 이외의 방법을 상상하게 그래서 제 머리로는 안 나와요. 다만 여론조사를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이제 잡다구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야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했으니까 그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그 두 후보가 네. 일요일 저녁 8시에 회동을 하고 30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제가 딱 보고 30분 만에. 예, 30분도 채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25분 정도? 예. 회동하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이미 중요한 문제는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게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만남의 어떤 상징성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미안하다. 일단 사과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방식은 그쪽에서 제안하는 걸 무조건 받겠다.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은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좀 체면을 상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이거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땡깡을 부린 거란 말이야. 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수사를 붙이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웃긴다고 봐요. 뭐냐면은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 두 분이 합의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는 과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고 일종의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현실화되느냐 마느냐는 새누리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수사를 붙이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면을 저는 세워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실무팀에 넘긴 이유는 간단한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일화 여론조사 다 오케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TV 토론을 하고 언제 여론조사에 착수하고 여론조사 방법은 예를 들어서 5개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가장 높게 나온 것과 가장 낮게 나온 것 2개를 빼고 3개의 평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날짜는 언제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걸 두 분 후보가 상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다 합의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일화 가능성은 뭐 90%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지금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후보 간 단판으로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어느 후보도 절대 노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판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이미 뒤집어졌잖아요. 예. 뒤집어진 것은 뭐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뒤지고 있는 판에 역전당해가지고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판한다는 얘기는 안철수가 양보한다는 얘기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오죠. 그런 얘기 또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보는 가능성은 예. 지금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네. 화, 수, 목, 금까지 한 나흘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일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제 만에 하나 네. 안철수 후보가 매우 많이 떨어지고 예. 문재인 후보가 매우 많이 약진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단판으로 결정 날 가능성은 있죠. 우리 서 대표님은 늘 하셨던 말씀이 그 비슷비슷해서는 절대 양보, 단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격차가 커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 어느 한쪽이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단일화 경선에서 지는 경우하고 네. 도중에 당연히 승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여론조사 지지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를 맡아달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결국은 단판 가능성은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그 한 가지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매우 떨어지든가 네. 안철수 후보가 매우 떨어지든가 두 가지 경우가 우리나라는 정말 다이내믹한 나라예요. 나흘 뒤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불과 나흘인데.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뭐 저야 사실 뭐 안철수 캠프, 문재인 캠프 아무 아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니까 저야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캠프에 네. 있는 사람들 특히 문재인 캠프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김용민 교수와 저와의 정치 토크를 시작하면서부터 예.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작년 총선에서 네. 신당을 만들든가 예. 혹은 민주당 입당해서 올 총선입니다. 올 총선인가요? 예. 하도 이게 우리나라는 다이내믹하게 변하니까 벌써 작년 같아요. 사실 이명박이 취임하고 한 5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하튼 이제 그렇다 그때 말하자면은 그 대통령 선거에 지금처럼 무소속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면은 그때 했어야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찬스를 놓치고 예. 사실은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예. 또 어찌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당에서 경선으로 뽑힌 후보에 못지않은 혹은 더 우월한 네. 지지도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은 결국 준비 안 된 후보로서 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도 저는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역량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예.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절차라든지 프로토콜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사태지만은 예. 안철수가 되는 것도 국가적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한다면 내가 문재인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목표를 거의 절반은 달성한 겁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대통령이 아직도 나흘 동안에 뒤집어져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면 네. 물론 좋을 것이지만은 네. 설사 안 되다 손치더라도 실무할 건 전혀 없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미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예.
이른바 정치 신인이 예.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네. 중요한 정치적 인사로 떠오르는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예. 안철수 후보만큼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대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공? 벌써 성공이죠. 오. 대부분의 후보들은 그렇게 돌출했던 후보들은 망가집니다. 망가져. 한 번도 그 이후에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92년에 정주영, 97년에 이인재, 또 2002년에 누가 있었더라? 이제 이제는 정몽준이지 뭘. 정몽준, 그리고 2007년에는 문국현. 예. 예, 한 번도 이 망가지고 나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만에 하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의 성공을 이미 거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있었지 마이너스는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뭐 남은 며칠 단일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설사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실망할 이유는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예. 그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 배수진이죠. 이번에 망가지면은 아마 재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는 이 차세대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배수진이지만은 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배수진이 아니다. 이런 그 상황적인 여건이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 측의 좀 자만을 불러일으켰던 예. 그런 원인도 있고요. 네.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정치 배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서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도 더 뻗어나갈 예. 충분한 그 잠재력을 갖춘 후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정치초년병 김용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용민은 저는 정치를 계속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서 할까요? 그거야. 새누리당.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공신. 농담이고.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예. 김용민 교수처럼 그렇게 혹독한 통과 의례를 치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꾸로 예. 이제 더 이상 틀 것이 없다. 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여건이 됐죠. 그리고 사실 이제 김용민 교수 본인도 뭐 꼭 굳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 이제 나이도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김용민 교수의 그 정치 토크 저도 네. 반드시 들어요. 예.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많이 듣습니다. 예. 듣는데 오히려 제가 좀 거칠다고 그러고 김용민 교수의 그 진행이 대단히 부드러우면서도 저희 거칠고 가끔씩 욕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순화시켜준다. 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략이죠, 전략. 예. 전략입니까? 거꾸로 무슨 여자 아나운서 그분이 진행하고 제가 주 연사라면은 아이 그럼 저도 세게 나가죠. 여하튼 뭐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김용민 교수가 지금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죠. 예.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 좋은 자리 교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인 것도 있고요. 진짜.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 교수 출신들이 많이 정치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세요. 결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정말 엄청난 공세를 퍼붓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별말들이 다 나오지요. 뭐 이를테면은 진짜 막말이도만. 네. 김무성 같은 경우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는 수순만 남았다. 예. 이정현 민주당은 헌정일의 가장 못난 정당이다. 김성주 안철수 용퇴한 다음 5년 뒤에 재출마하라.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이 정당이 아니라 시사평론가 집단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말이죠. 예.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네. 그런 자칭 시사평론가들이 그 주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 자기들이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예.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예.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일화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 예. 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고성국 신율인데 고성국 신율 이 두 사람이 지난 몇 달 전에 네. 민주당 경선이 있을 때 네.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는가, 누가 박근혜의 맞상대가 되겠는가 했는데 둘 다 손학규를 집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아니면 손학규 후보가 손학규 후보를 제가 평가절하는 건 아니고 이 고성국 신율 이 두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 그렇죠. 평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유리하게 그 구도가 박근혜에게 가장 편한 상대가 누구겠느냐. 예. 결국은 이제 손학규 후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분이에요. 예. 예. 근데 손학규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예.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데 있고요. 네. 그게 다른 후보하고 붙을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하고 붙을 때는 큰 약점이 돼요. 제 왜냐하면 얘기가 또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네. 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순으로 이게 지지도가 나왔고 예. 특히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 손학규가 많이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결국은 당내에서도 박근혜에게 발린 후보를 네. 야당 후보로 내세워 이런 그 반론에 대해서 대항할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후보가 되어버린 거죠. 참 전 안타까워요. 손학규 후보는 정말 자질로 따지면은 너무 평가가 절하된 분입니다. 그분이. 예. 그야말로 내재 가치는 높은 분인데 네. 외부적으로 평가는 절하돼 있죠.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제 또 그분의 또 국가 경영 철학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자질. 저는 대한민국 탑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래서죠. 오히려 손학규 의원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은 참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은 좋겠는 게 아니라 야당이 이기기가 참 어려운 후보가 돼버립니다. 손학규 후보가 2007년 국면에서 탈당을 선언할 때 이제 강원도로 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직접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 내가 누누이 당부를 했어요. 절대 탈당하지 마라. 어차피 이명박이가 집권을 하면은 개판 칠 거는 빤할 빤짜고 과거 김영삼이 개판 쳐가지고 유해창이가 떴던 것처럼 결국은 이명박이가 개판 치면은 그 다음에 이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을 책임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출마를 못 하더라도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을 바꿔가지고 선거한 사례가 없다. 그렇게 내가 참 간곡하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해줬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여튼 그 손학규 의원은 그래서 그때 탈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면 아니 그러면은 손학규 의원 같이 뭔가 좀 사리가 분명하고 그러면은 새누리당도 조금씩 바뀝니다. 새누리당은 그렇죠. 전혀 그 변경 불가능한 정당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누리당이 가장 변화를 해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당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당은 무슨 이념과 철학에 따라서 응집된 당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익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듯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좀 보거든요. 요즘 그 박근혜 후보 유세하러 다니는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빨간 거 되게 좋아하대요. 와. 온통 빨개! 새누리당은 로고도 빨간색이지만은 여하튼 이제 말을 다시 돌려가지고 새누리당의 이제 입장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제인가요? 새누리당에서 뭐 비전 선포식 해가지고 박근혜가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제였나? 여하튼.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뭐 조중동 신문에서는 보니까 그래도 뭐 사면 오면 이런데 좀 뒤긴 하지만은 예. 써주긴 써줬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의 관심도 못 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만남이 최대 이슈였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이 언론들을 다 장악했는데. 네.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 신문에서는 뭐 기계적 균형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에 대해서 기사를 쓰긴 씁니다. 예. 안 쓸 리가 있나요? 거꾸로 쓰면 한 줄도 안 쓰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후보 단일화를 누군가 해야 되고 예. 민주당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민주당 행사가 있어도 단 한 줄도 안 써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박근혜니까 써주긴 써줬는데 예.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예. 그런 사람들마저 예. 진짜 저쪽에는 언놈이 되는 거야. 네. 다 욕은 하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관심이 다 그쪽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라는 그 효과가 지금 새누리당에게는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드는 거고.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예. 시사평론가적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게 새누리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죠.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새누리당은 지지하는 사람, 물론 이제 큰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도 안 돼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 박근혜는 관심 밖입니다. 예. 새누리당 후보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저 빨갱이 새끼들이 집권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보루로서 제가 새누리당 후보가 돼도 40% 지지가 나온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민이가 해도. 더 나오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한 1%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요구에 전혀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서 대표님이 한나라당의 책사다. 이 국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답답하죠. 예. 답답합니다.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을 깜빵에 보내는 그런 정도의 아니 실현 가능한 얘기를 우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후보 교체도 또 있죠. 예. 우리 이재호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지만 그 얘기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30일 동안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카드는 전무합니다. 전무하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대선 집권 전략은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첫째는 지난 총선 때 성공을 했던 일종의 대국민 사기 전략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명박과의 차별화 또 그렇죠. 중도로의 그 외연 확대. 예. 그래서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3인방을 네. 영입해가지고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준석 그때 비대위원들이죠, 그죠? 예.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은 젊은 청들에게 어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돈 위원은 특히 지식층에게 많은 어필을 했고요. 예. 김종인 위원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연 확대 전략을 초기에 써먹었죠. 예. 써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총선 때까지는 재벌들이 참았는데 예. 대선을 앞두고 이 전략을 들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간 거죠. 아하. 그게
이제 뭐 박근혜 후보는 로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김종인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뭐 재벌 로비가 없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수차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그 대기업 집단법이라는 걸 보면요. 거기에 재벌 총수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대기업 집단법은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예. 정말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 외인 확대 전략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을 내치는 걸로. 예. 그리고 이상돈도 MBC와 관련해서 MBC의 그 노조의 복귀를 전제로 김재철을 물러나겠다는 물러나게 하겠다고 이제 박근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 중간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예. 이제 박근혜가 나중에 전략을 갖다가 바꾸지 않습니까? 예. 김재철 유임 해서 이 지상파 방송을 박바 방송으로 만드는 것만이 이길 수가 있다. 예. 라고 해가지고 이상돈을 완전히 물먹여가지고 지금 거의 그냥 아웃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준석 대신에 김성주 여사를 써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외연 확대 전략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치러야겠다. 네. 이게 생각을 바꾼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전략하고 연관이 돼요. 세 번째 전략.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외연 확대 전략이 있는데 포기. 두 번째 전략은 단일화 방해 회방 전략입니다. 3자 필승론이죠. 집토끼 전략과 정치 혐오증 강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외연 확대를 해서 정치하는 재미도 받고 이걸 계속 써먹으려고 했는데 외연 확대를 하려면은 문제는 중도층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한 대신에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극우적인 인사들하고 재벌들이 적극 반발을 하니까 외연 확대는 일단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대신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토끼 전략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세 번째 전략인데 그 앞서서 두 번째 전략은 단일화를 방해하는 전략이죠. 하여튼 셋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외약되고 무슨 집토끼고 다 필요 없어. 사실 지금도 이런 데서 보면은 40, 20, 8, 2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일화 방해 전략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막 박바 방송 친박 신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을 뒤집어 놓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단일화는 이미 거의 된 겁니다. 누구로 되느냐가 이제 남아있을 뿐이지. 두 번째 전략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전략이 바로 집토끼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일화 방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할 그 표를 확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은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단일 후보를 지지할 테니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증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표장 안 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 하면 결국 공작을 하겠다. 공작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거야 새누리당이 한다 하더라도 밀실에서 할 거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첫째. 투표 연장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까? 투표 시간 연장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1대1 구도에서는 투표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있어요. 그게 2007년 선거 때의 투표율이 있습니다. 연령별 투표율이 있어요. 연령별. 그건 물론 이제 표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여하튼 선거할 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선거할 때 체크는 못 합니다. 출구조사 할 때 그 연령별이 나오니까 연령별 투표율이 대충 있어요. 그 연령별 투표율을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 단일 후보에 대입을 딱 시키면은 이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만은 투표율을 보정을 시키면은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은 한 표의 값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이긴다. 그러니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투표율만 낮추면은 우리는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투표를 낮추려면은
첫째는 투표 연장 같은 데는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고 예.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 혐오 전략을 써서 사람들이 아이 씨발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놈이나 저놈 뭐 새누리당 우리는 나쁘다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민주당도 나쁜 놈이야 해가지고 투표율을 낮추는 전략. 예.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방송이란 말이에요. 예. 방송이 떠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KBS, MBC를 이명박의 하수인에서 박근혜의 하수인으로 바꾸는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아예 사람을 안 바꾸고 네. 그냥 주인만 바꾸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김재철을 유임시킨 거고 예. 그다음에 KBS는 사람은 바꿨습니다. 예. 사람은 바꾸는 대신에 초충성파를 사장으로 낙점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박근혜의 대선 전략과 밀접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박근혜가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KBS, MBC가 신뢰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도가 점점 상실이 되고 있어요. 예. KBS는 그래도 데미지가 조금 약합니다만은 MBC는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케이블 TV도 아니고 지상파에 그것도 메인 뉴스 시청률이 예. 한 자릿수 그것도 3% 4%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과거엔 애국가 시청률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솔직한 얘기로. 진짜 MBC는 그 구성원들이 특히 간부들은 예.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진짜 뭐, 예. 반성이야 그만두면 되지.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박근혜의 그 꼼수가 예. 결국은 그 꼼수가 또 발목을 잡아요. 예. 그래서 MBC, KBS를 박바방송으로 만들지만은 그 신뢰도가 떨어짐으로써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투표 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국민들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박근혜는 사람들이 투표 많이 하면 진리야. 네. 이거야말로 정치인으로서 표를 많이 얻어야 성공하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예. 투표를 떨어뜨리는 만큼 자기의 지지율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 야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바로 투표를 올리기 운동이에요. 예. 이거는 명분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아니 어느 세상에 이게 뭐 그야말로 김일성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투표를 많이 하면은 예.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그런 역같은 이런 그야말로 아이러니와 역설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진짜 박근혜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예선 아닙니까? 예선. 지금 예. 뭐 박근혜가 얘기하다시피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모든 이슈가 다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1대1 구도로 갔을 때는 네. 사실 투표 시간 연장이 최대 이슈로 부상을 할 겁니다. 네. 이게 가장 국민들 귀에 와닿거든요. 그리고 가장 억지 주장을 부리는 데가 바로 박근혜 후보거든요. 예. 이게 참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전략이 박근혜의 대선 전략이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다 실패할 확률이 두 개는 이미 실패했고 예. 마지막 것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결국은 바로 그것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야말로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투표만 한다면은 박근혜 절대 안 돼요. 투표율 높이 운동이 야권에게는 아주 유용한 카드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투표율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리얼미터 조사만을 항상 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한 개의 추이만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떤 조사 기관이든 예. 한 곳만 보고. 저는 이제 리얼미터를 선택하는 이유는 예. 20%를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봐요. 예. 뭐 다른 이제 조사기관들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후보들의 지지도는 편차가 있지만은 예.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이른바 부동층의 숫자는 5 내지 10%입니다. 네.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돼요. 후보자들이 지지도를 합산을 하면요. 네. 거의 95%에 육박합니다. 95%.
95%에. 예. 부동층이 5%밖에 안 되는 이런 선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높은 선거입니다. 네. 보통 관심이 없는 선거는요, 부동층이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층 5%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말하자면 야권에서 네.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권도 그만큼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 열심히 투표하느냐. 결국 여기에 최대 변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50대 이후의 유권자는 이제 50대가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인구 구성상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베이비붐 세대들이 바로 50대, 40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퍼센티지는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러나 1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의 인구가 50대 이상의 인구보다도 더 많고요. 10대는 이제 19살 뿐이지만 19살 한 연령대만 속하죠. 20, 30, 40대 그 유권자들 비율을 따져보니까 60%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투표를 서로 많이 하면은 결국은 60%가 이기는 것이죠. 네. 자, 이 점 유념하시고, 정말 12월 19일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정말 열정적인, 우리 투표 참여 열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네. 조중동이 오늘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뭐 암흑과도 같은 선거다. 뭐 그런 표현을 썼나요? 전철에서 봤어요. 예. D-30 깜깜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던데 예. 내가 그거 보고 아이고 참 애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소제목을 보게 되면은 뭐 후보별 뭐 정책도 뭐 대진표도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새누리당의 논리하고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 제목에서 이 조선일보의 속내가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후보는 바꿀 수 없고 참 이거 박근혜 낙선은 확실한데 예.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고 예. 게다가 누가 주 타깃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아마 조선일보가 그렇게 깜깜하다고 했던 그 속내는 가장 그 부분이 컸을 겁니다. 예. 이게 누군가를 작사를 내고 싶은데 예. 그래서 막 조사를 해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뭐 이든 아니든 뭐 하고 싶은데 뭐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의 뭐 저기 미국 시절에 있는 뭘 갖다 캐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딸이 거기 있나요? 예. 네, 그걸 뭐 조사를 하는데 그걸 뭐 아는 사람이 뭐 제보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트위터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네.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느 놈을 조져야 될지. 예. 그게 오늘의 제목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조중동이 대선 국면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제는 과거같이 큰 관심이 없어요. 보면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이 97년 대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였는데 이인재 후보 쪽이 이회창을 미는 조선일보 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는데 그때 정말 그 유명한 이 조선일보의 그 논객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술 취한 채 와가지고 너 이 새끼들 내일 모레면 다 끝나 이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예. 굉장히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이거? 예, 저도 들었어요. 예. 뭐 그뿐입니까? 예. 이제 2002년에는 예. 그 박사모가 예.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했어요. 2007년. 2007년에는 예. 얼마나 그때 사실 그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까기 위한 기사들이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불가론. 네. 그때는 이명박을 밀었으니까. 네. 그랬던 박근혜. 그래서 그때 박사모 사람들 만나보면요. 네. 야, 진짜 조선일보 흉악한 신문이다.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은 되게 고마워하는가 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역사를 통해서 예. 이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예. 이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 작은 이익에 그렇게 줏대가 흔들리는 걸 보면은 역시 뭐 쟤들한테는 작은 이익이 아니죠. 또 기본적으로 또 조선일보와 이렇게 손잡는 거는 우리의 그 전략적 유연성, 융통성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다 됐네. 우리가 또 그만큼 포용력이 있다 뭐 이런 네. 자뻑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뭐 조중동은 그 아직까지도 누가
주 타깃이 돼야 될지. 이제 두 사람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러나 주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공을 모르기 때문에 D-30 막 깜깜하다. 지들 남들이 깜깜하겠지. 주공이라면은 주된 공약 대상. 그렇죠. 예. 참 하여간 이런 이 정치 검찰도 문제고 뭐 이 정치 군인도 문제지만 이 정치 언론. 예. 근데 언론은 참 이게 손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뀐다면요. 네. 야당 탄압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조중동한테 특혜를 거두면 됩니다. 특혜를. 그렇죠. 뭐 없애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탄압할 이유도 없죠. 근데 예. 지난 과거를 보면요. 예.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면은 탄압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탈세도 그렇죠.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예. 그러기 때문에 참. 근데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게 그때는 그나마 좀 사람들이 조중동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많이 또 어떤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특혜를 거두는 정도의 어떤 특혜를 거둬도 지금 조중동은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저는 언론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일이 또 그 정도고, 예. 그게 이제 뭐 그렇죠. 당연히.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이제 제가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시킨다면은. 네. 역시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대안 언론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저는 뭐 한겨레 신문을 주로 봅니다만은. 예. 한겨레 신문도 제 마음에 100% 들지는 않아요. 예. 그거를 조기숙 교수의 책에 보면 진보의 자기애. 자기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사랑. 이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너무나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잡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한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겨레 신문도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신문들도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네. 스스로 뭔가 좀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또 대안 언론이 필요하죠. 네. 김 교수가 뭐 하나 준비한다는 것들도 뭐 여기서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영찬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자, 우리 이제 대선보다도 우리의 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이명박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예.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가 새로운 의혹을 특검이 끝나자마자 제기를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청와대 쪽에서 비자금으로 보이는 돈으로 이시영 씨 집을 사줬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은 요 기사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서 대표님이 또 아무래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이시영 즉 이명박의 아들이죠. 예.
아들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 신고를 안 해요. 그게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 신고 네, 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네. 대통령의 그 직계는 반드시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들이나 딸의 경우에 분가를 하면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시영은 분가를 선언하고 나가면서 재산 그 신고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시영이 지금 삼성동에 있는 예. 힐스테이트인가요? 네.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전세금이 6억 4천만 원이에요. 예. 6억 4천만 원인데 알려져 있기로는 이시영은 뭐 월급 연봉이 뭐 5천만 원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특검에서 예. 이명박 씨의 마누라인 김윤옥 씨가 예. 아들에게 용돈도 준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뭐 저축을 해가지고 6억 4천만 원을 벌만 하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6억 4천만 원이 전세집에 살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주목을 한 거죠. 아마 특검에서도 그걸 주목을 했을 겁니다. 특검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취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좀 봐요. 네. 당연히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예.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네. 돈을 누군가에게 받아와가지고 예. 그 앞에 수표로 만들어가지고 송금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억 4천만 원은 예. 출처가 지금 불분명한 돈이에요. 게다가 그 돈이 국권이라고 하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6억 4천만 원의 전세 자금 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네. 결국은 그 이명박의 재산 신고에서 드러나지 않은 돈이니까. 예. 그래서 숨겨진 돈이 있다. 음. 해가지고 이제 준일 기자가 시사인에 써가지고 그 기사를요. 예. 사실 인터넷 포탈도 아니고 네. 일반 매체에서 기사를 실었는데 10만, 20만 조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게 20만 넘었을 걸요,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봤죠. 예. 근데 더 웃기는 게 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예. 금요일 날 제가 여기 그 낙검수 벙커와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 주진우 기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 그게 또 예. 국권이래요, 국권. 국권. 그 옆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오늘 한겨레신문에 크게 또 났어요. 예. 야, 그 주진우 기자 왜 그 기사를 안 쓰던지 모르겠어. 그 국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국권이 이제 다발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두 장 섞인 게 아니라. 그게 그 6억 4천만 원의 전세 자금 중에서 1억 4천만 원이 국권이 사용됐어요. 1억 4천만 원이. 예. 1억 4천만 원이 국권이 사용됐는데 이 국권이라 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행이 안 된 옛날 돈 만 원짜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발행이 돼요. 이게 만 원짜리 돈은 매일 발행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 근데 2007년 1월 1일자로 아웃되고 새로운 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권이라 하면 예.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돈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1억 4천만 원은요. 게다가 또 그 2007년 이후에는 이게 대량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1억 4천만 원 정도는 대량입니다. 예. 그게 만 원짜리 100장이 한 묶음이라면은 예. 그 한 묶음이 100장이 100개가 되면은 1억 원인가요? 그렇죠. 예. 뭐 크게 많지는 않구나. 여하튼 예. 뭐 돈이야 많지만은 만 원짜리 쳐보니까 뭐 100장짜리 100묶음이면 1억 나오네. 140묶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특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돈에 예. 보통은 예. 띠지를 묶습니다. 띠지. 예.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은 예. 새 돈이든 헌 돈이든 네. 거기다가 띠지를 딱 묶어가지고 은행에 띠지를 묶어서 줘요. 예. 근데 그 1억 4천만 원은 띠지가 없고 고무줄로 묶이시다는 거예요. 고무줄로. 고무줄로. 이게 은행에서 나온 돈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금고에 예. 있던 자기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상은이도 자기 집 백장에다가 7억을 뭐 놨다 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백장에도 이렇게 자기 돈이 좀 들어있었나 봐요. 그게 국권이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취임 뒤에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은 현금을 신고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금이죠, 한마디로. 그래, 그게 다스 비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아니 그거야. 조사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명예훼손을 해서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오히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내가 난 다스 비자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그래서 난 확실하다고 보는데, 예. 그 불만이 있으면은 이명박 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여차여차해서 논리적으로 그게 다스 비자금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명박 씨 불러가지고 물어보시오. 맞는지 아닌지. 조사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서영석 대표님이 잃을 게 없어요. 사실 보면은. 저야 뭐 완전히 개털이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스 비자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됩니다. 다스 비자금은 이명박 씨 돈이에요. 그거를 청와대에서도 관리를 했겠지만은 예. 자기 형님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돈 달라니까 예. 그냥 내준 거죠. 이게 6억 원을 빌리러 갔는데 그렇게 쉽게 내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궁금하는데 이유야 간단한 거죠. 왜 아빠 돈입니까?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참 꼼꼼해. 이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6억 4천만 원이었는데 예. 그중에서 1억 4천을 바로 국건으로 이제 보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스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5억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축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순수하게 내 추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의혹이다. 의혹입니다. 이렇게. 의혹. 예.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횡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대통령 장관들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대통령하고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제일 많이 써요. 예. 근데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만 신고가 되지 세부 내역을 묻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특수활동비를 수재 의원금 비슷하게 썼다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요. 예. 여하튼 그 돈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입니다. 영수증 안 남겨도. 영수증 안 남겨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에요. 물론 이제. 근데 조중동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도 막 시비 걸었던데. 시비 걸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시비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명박 씨가 예. 1억 4천을 제외한 5억에 대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해명을 못 한다면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추정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나라 돈을 아들내미한테 불법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것도 5억이나. 국기문란 행위. 이건 바로 깜빵 가도 네.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근데 나라 돈인데, 나라 돈이 국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게? 나라 돈은 국권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억 4천은 다수 비자금이고. 나머지 돈. 나머지 돈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6천만 원 전세금, 계약금은 어머니인 김윤옥 씨가 줬다. 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근데 어디에도 출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하늘에서 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특수활동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수 비자금 중에서 국권인 것도 있고 신권인 것도 신권으로 바꿔놔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권으로 다 못 채우니까 예. 했다. 그런 추리도 가능한데 저는 이명박 씨의 공공업무로 미뤄보면은 어차피 이거 국정감사 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할 돈도 아닌데 좀 써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렇게 꼬리가 많이 밟혀서는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는 이 뭔가 걸려도 크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크게 걸리는 정도가 아니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은 죄를 다 조사를 하면은 징역 1000년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징역 1000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서영석 대표님과 함께 긴급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또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금요일 저녁 8시로 예고해드렸죠. 벙커원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17호 이렇게 해서 이곳 벙커원에 오시면요. 재미있는 또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비화들, 특히 단일화 국면에 있어서 뜨끈뜨끈한 현안을, 당일의 현안을 직접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제가 기획해서 이번에 출판하는 예.
문재인이 이긴다. 라는 책이 그날 예. 뜨끈뜨끈한 상태로 나옵니다. 아, 그날 나옵니까? 나오는 건 내일 나오는데 예. 내일 나오니까 당연히 금요일도 갖고 오죠. 네. 조기숙 교수도 지금 섭외를 해서 나오시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일정은 확실하게 픽스는 안 됐고요. 예.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뭐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예. 그리고 그 책도 제가 낸 책이 전부 문재인 관련 책이라서 네.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그 남자 문재인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은 문재인이 이긴다. 네. 이 두 권의 책. 저는 뭐 기획자이긴 합니다만은 예. 사인해드립니다.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 이제 완전히 찍어놔야죠. 망할 책. 아니 뭐 이제 지금까지 팔은 것만 해도 뭐 손해는 안 봤어요. 야 너무 약 좀 세게 찌른다. 예. 자. 그리고 예. 이제 책 판매는 아마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예.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예. 사인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영문자 D, 네. 영문자 U, 예. 숫자 0280, 예. DU0280 골뱅이 gmail.com으로 예. 메일을 주시면은 예. 사인본 조기숙 교수와 제가 사인한 책 예. 보내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11월 24일 토요일 벙커원에서 행사가 23일 금요일 저녁 8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튿날입니다. 24일 토요일에는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수원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회관 2층에서 저희가 또 토크 콘서트를 갖게 되는데 저녁이 되기 전이죠. 오후 5시 반부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있습니다. 4시부터 오시면은 MB의 추억이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를 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한 후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5시 반부터 수원 종합운동장 체육회관 2층에서 24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콘서트 필요하다. 여기 어떻게 신청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장77 한메일.net 반장77 BANJANG 77 한메일.net입니다. HOT 메일이 아니라 다음에 그 한메일. 예. 반장77 한메일.net으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서 대표님,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예. 이번 선거는, 너무나도 결과가 분명히 예측되는 선거입니다. 네. 근데 유일한 변수는 저는 투표율이라고 봐요. 투표율. 네. 그래서, 그야말로, 해가 져도 투표율. 네. 해가 떠도 투표율. 투표율이 최고야. 예. 이걸 명심하시면은,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는, 네. 이명박 5년, 50년, 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 원유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자, 늘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서영석 대표님이 너무 낙관적으로 대선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점들을 그거는 분명히 내가 낙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무리 봐도 이번 선거의 결론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전제는 투표율이에요. 그렇죠. 높은 투표율.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근혜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유일하게 박근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낮추면 돼요. 네. 우리가 투표 안 하면 박근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뒤집어 이야기해서 권력의 공작, 언론의 공작, 또 정치 세력의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높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렇죠. 이런 100%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투표율 높이기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네, 김용민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 또 리얼텍스트의 대표이신 서영석 대표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해설을 하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11월 19일 대선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정치토크 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텐데 언제 또 뵐지는 또 중요 또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1월 23일, 24일 행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정치평론가가 기획한 그 남자 문재인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정치 토크 모두 마칩니다.